그 당시 이미 38선이 그어져 있었고 이념적으로 나눠져 있는 상태였었고 말씀해 주셨다시피 미군정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산주의에 대한 배척이 상당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제주도의 그럼 남노당 상황은 어땠나요? 당시 근데 남노당이라는 표현도 정확하게 공식 표현으로 하면 남노당이 맞는데 네. 당시 구술 기록들을 보면 남노당이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그냥 그 인민위원회라고 부르거든요. 네. 왜냐 그게 더 친숙한 거예요, 이들은. 아, 제주도만의 약간 독립적 성격이 좀 강했네요. 굉장히 셌죠. 기본적으로 제주도는 계속 피해를 받고 사실관계만 놓고 보더라도 피해를 계속적으로 받고 있었던 공간이었고 그 공간 안에서 인민위원회만이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해주고 우리와 함께 좀 뭔가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조직 근데 그걸 바라보는 미군정 입장에서는 얘네 왜 이렇게 빨갛지? 물론 처음에 묻도 비슷했죠. 뮤트에서도 인민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건국준비위원회가 이미 만들어져 있었었고 그 가운데서 좌익에 대한 어떤 그런 인민적 공감대들이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승만을 비롯해서 김구라든지 그다음에 당시 이제 우익적 성향을 갖고 있었던 독립운동가 계열의 정치인들이 또 나름대로 성장을 해나가고 그 가운데서 정치활동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박헌영 북한으로 가버렸죠. 여운형 선생님 돌아가시죠.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어느 정도 47년에 48년 넘어가는 요 상황이 사실상 남과 북은 나름대로 이념적으로 정리가 어느 정도 됩니다. 여기 그 38선 이남 같은 경우에는 우익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진영이라고 하는 정치인들이 나름대로 좀 중심을 잡았어요. 그런데 미군정과 우익 계열의 정치인들이 바라보기에 제주도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인민위원회 인기가 너무 많고 인민위원회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어떤 그런 기대 그 다음에 어떤 그런 부분들이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굉장히 높았어요. 요거를 바라볼 때 미군정은 딱지를 붙이기 시작하는 거죠. 너무 빨갛다. 여기는 레드 아일랜드다 라는 인식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네. 자, 그러면 그 주민들이 총파업을 벌인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 자, 이때 당시 주민들의 파업에 대한 미군정의 반응은 어땠나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네. 제주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상황이 심각하다고 느꼈겠죠. 왜냐하면 민관 총파업의 그 숫자 데이터를 보니까 거의 뭐 90% 이상이 95%가 참여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거의 대부분 참여했다고 볼 정도로 제주도민들의 어떤 정치적인 입장이나 이런 게 다 대동소이하구나라고 느꼈을 것 같아요. 다만 근데 이 1947년에 3.1절 시위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제주도만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네. 전국에서 대도시라고 하면은 전국에서 꽤나 많은 시위를 합니다. 서울도 하고 뭐 대구도 하고 부산도 하고 여러 지역에서 해요. 그리고 그 시위에는 여러 구호들이 있겠죠. 왜 이렇게 살기 힘드냐부터 해가지고 통일정부 만들어야지라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얘기를 저희가 하면서 제주도만 유독 그래라고 하는 것도 일부 있지만 그때 그 무렵에 어떤 한반도의 남쪽의 분위기는 유사한 면모를 좀 보인다. 그러니까 서울에서도 대구에서도 부산에서도 우리가 이제 남로당까지는 아니지만 민주주의 민족전선이라고 해서 좌익 계열의 세력들이 나름 시위도 하고 구호도 외칩니다. 그리고 제주도가 나름 그 역사를 보면은 차별을 너무 많이 받아왔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나름대로 이 반정부 의식 이런 비스무리한 저항이 기본적인 텐션에 깔려 있는 그런 느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미군정의 눈에 그런 것들이 좀 잘 보이지 않았을까 네. 싶습니다. 네. 여기서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지금 좌익이라는 표현 네. 그다음에 남노당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북한, 독재 이런 것들을 짝짝짝짝 이미지를 만들어 버리거든요. 네. 근데 당시에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로서 좌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네.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조직이었는가? 아닙니다. 네. 이 시기에 좌와 우는 공존하고 있었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이거는 새로운 국가를 만드는 과정의 하나의 길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신정부 새로 만들어질 독립된 이 공간에서의 나라는 이러한 모양과 이러한 꼴이었으면 좋겠어 라고 한 하나의 길이에요. 네. 남노당, 북한, 독재, 김일성, 김정은 쫙 이어지는 이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네. 이 시기 사람들한테 그런 이미지는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없죠. 6.25도 벌어지기 이전이고. 네. 그런 상황 안에서 남노당이라는 거에 너무 집중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여기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마치 지금 북한의 주민들의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사고하시는 건 굉장히 탄력사적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많은 역사 사건을 이제 다루고 저희가 공부할 때 이제 많이들 하는 실수가 혹은 착오가 현재의 기준으로 그렇죠. 과거를 네. 바라보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이 사안에 대해서도 그래야 된다. 네. 그 노선 투쟁이었을 뿐이지 선과학의 대결이 아니었다라는 아니죠. 네. 지점. 자, 이 제주 4.3 사건을 이야기하면 또 빠질 수 없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악명 높죠. 서북청년단. 네, 이들이 진압작전에 투입되면서 정말로 많은 피해들이 발생이 됐습니다. 경찰보다 더 폭력적이고 무도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왜 하필 이들을 제주도로 보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네. 일단 가장 크게는 항쟁, 네. 그러니까 저항. 네. 저항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책임지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일 클 것 같고요. 일단 두 번째는 일단 인력이 부족합니다. 인력이 굉장히 부족했다라고 하는 거. 현지 경찰만으로는 일단 안 돼요. 그런 과정에서 서북청년단이라고 하는 조직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서북청년단을 낙에 바친 사람들, 38선 이북에서부터 남한으로 넘어온 사람들이거든요. 네. 이들은 토지개혁으로 땅을 잃거나 네. 아니면 그 과정에서 사연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38선 이남의 사람들이 서북청년단 훌륭한 사람들이지 저 피해받은 사람들이잖아 라고만 또 생각하지도 않아요. 의심합니다. 내가 내려온 이유를 어떻게든 설명해야 된다. 그럼 행동이 과격해집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선명해지다 못해 과격해진다. 과격해지죠. 왜냐하면 나는 지금 끊임없이 의심받고 있거든요. 내 사투리로. 음악으로 경고한다. 쟤년 데리고 여기서 한 발짝이라도 움직이는 날엔 이들도 빨갱이다. 내가 쓰는 언어나 나의 고향과 내가 살아왔었던 그 지역 때문에 38선 이남에서 살아갈 때 늘 언제나 나는 증명해야 돼요. 그러면 행동이 과잉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존재들이라는 걸 알아요. 아는데 불러요. 그 말은 책임의 문제. 그 다음에 이들을 지금 제주도에서 저항하고 있는 이들을 어떤 식으로 진압할 것인가에 대한 나름의 방향성도 섰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북청년단을 일부러 데리고 온 거죠. 어떻게 행동할지 알기 예측이 때문에. 되니. 그럼 색출의 과정 폭력적일 수밖에 없고요. 결국 48년 4월 3일 무장 봉기가 일어나고요. 우리가 아는 제주 4.3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무장 봉기를 일으킨 구체적 명분은 무엇이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선생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은 47년 3월 1일부터 고 48년 고 시기 동안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붙잡혀가요. 네. 거의 한 2,500명 가량의 사람들이 붙잡혀가고 그 중간에 또 고문을 받다가 사람이 죽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48년 3월이 되면은 그 서귀포 대정 쪽에서 네. 양은하라는 청년이 실제로 고문을 받다가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마 이것도 아마 큰 도화선이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그 사이에 남한만의 단독 정보를 수립하겠다라고 하는 결정이 내려지죠. 그러니까 요게 남로당을 움직이게 했던 가장 큰 배경이었을 거고 이제 그 움직임의 시점 출발을 어디로 할 거냐를 계속 고민을 했을 텐데 그게 3월에 있었던 이런 양은하의 고문치사 사건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네. 자, 이 설명을 쭉 들어보면 그야말로 부당한 처우를 당했던 시민들의 시민봉기였는데 여기에 이제 남로당과 함께 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이념적 색채가 더 씌워진 부분이 좀 있지 않습니까? 남로당과 함께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분명히 존재를 하죠. 근데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일단 없다는 거. 네. 남노당이라고 하는 조직은 남조선 노동당이라고 하는 조직은 이름은 그렇게 남조선 노동당이지만
당시 제주 도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그들은 그냥 인민위원회, 우리와 함께 굉장히 오랫동안 함께 저항하고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일본에 저항하고 일본 제국주의에 저항하고 그다음에 같은 노동계급으로서 함께 노동운동을 했고 그런 과정에서 새로운 국가 건설이라고 하는 데에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하고 결합하는 게 일단 어색한 게 아닙니다. 근데 조직은 있었죠. 인민위원회라고 하는 조직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남로당과 연결된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당시 제주도민들한테는 이상할 게 없어요. 오히려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함께한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정 남로당을 불편하게 생각을 하실 거면은 남로당의 그 주요 간부들과 네. 제주도민들과는 조금 다르게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제주도민의 입장이 돼 보면은 제가 만약에 제 가족 중에 한 명이 아무런 죄가 없는데 고문으로 붙잡혀 끌려갔다가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면은 전 여기 참여했을지도 몰라요. 더 생존의 문제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도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모두가 남로당에 혹은 인민위원회라고 하는 조직과 연결되어 있었다면 죽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들이 인민위원회고 더 과격하게 얘기해서 북한식 사회주의 당시 기준 네. 38선 이북의 사회주의 국가를 제주도민들이 원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죽어야 돼요? 그들이 왜 희생돼야 돼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죽였잖아요. 국가 만드는 과정에서. 네. 그런데 우리는 늘 언제나 좌익과 자꾸 구분하고 싶어요. 좌익이었으면 이렇게 죽을 필요가 있었나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마치 이들의 희생이 그래서 한때 표현을 양민이라고 항상 표현했어요. 양민. 그 양민이라는 표현이 선량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사회주의에 물들지 않은. 그래서 요즘에는 민간인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굉장히 중립적인 표현인 척하지만 이것도 선입견과 편견이 갇혀있는 표현이거든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들이 인민위원회와 함께 인민공화국을 만들려 했었던 존재라고 하더라도 왜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학살을 당해야 되냐는 거죠. 네. 이들은 죽어야 했느냐만 집중하면 돼요. 대한민국은 아직까지도 이제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는 나라이고 그리고 또 수십 년간 이 반공교육을 받아왔다라는 그 사실이 사실 그걸 깨고 나아가는 생각을 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우리가 김일성과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비판하고 욕하는 네. 이유가 뭐예요? 1950년 6월 25일 날 북한에서 내려온 거잖아요. 남침을 했기 때문이죠. 내려온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이념적으로 서로의 정부가 섰는데 이거를 해결하는 과정이 무력이었기 때문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죽여서라도 이걸 해결하려고 했었던 거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제주도에서는 47년 3월 1일부터 시작됐다고요. 그럼 그것만 얘기하면 됩니다. 이들의 이념적 성향에 자꾸 빨려 들어가면 우리는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해요.